아저씨, 제발, 제 동생만은 묻어주세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자네들을 모르는데. 아무나 좋아요. 그냥, 제발 동생만은 땅에 묻어주세요. 11월의 차가운 빗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외제차가 멈춰선 골목길에서 한 소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살 소녀의 품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박태준, 55세, 대양건설 회장이자 이 나라 10대 재벌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맨발의 소녀가 빗속에서 떨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기어가듯 다가왔습니다.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요. 그 순간 태준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 소녀 앞에서는 지갑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리고 온 누군가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과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서 박수현이 도착했을 때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담요 속 작은 몸을 꼭 안은 채 빗물과 눈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우산을 펼쳐 소녀를 가렸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진이 담요를 더 꽉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만 주시면 돼요. 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어떻게 혼자.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11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진이요. 서진아, 내 동생은 제대로 보내줘야 해. 차갑고 외로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으로.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같은 애들은 그런 곳 못 가요. 그냥 아무데나. 땅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걸 겪었기에 저렇게 단념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함께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살의 태준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그녀는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태준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정숙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에게 가난한 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준은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성공했습니다. 대양건설의 회장이 되었고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오늘 만난 소녀 서진. 그 아이의 눈빛에서 태준은 그녀를 봤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눈빛,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눈빛, 30년 전 자신이 만들어낸 그 슬픔이 고스란히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새벽녘 태주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례식장을 알아봐.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 회장님,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거부하면 설득해. 어떻게든. 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10년 넘게 그를 보필해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서진을 찾아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담요는 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고 소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회장님께서. 싫어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그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돈만 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 혼자서는 안 돼. 장례식장도 가야 하고 서류도 필요하고. 전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서우랑 둘이서요. 아무 도움도 없이요. 그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살과 8살. 두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왔을까요?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한테도 동생이 있었어.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지키지 못했지. 서진이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과 같은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내 동생을 제대로 보내주자. 내가 돕게 해줘.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한복판의 고급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서진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움찔했습니다. 자신 같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서진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작은 빈소였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득했고 영정사진 자리에는 서우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놓였습니다. 태준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우 버티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빈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의 슬픔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망신고서였습니다. 보호자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습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장례를 누가 주관하시는 건지. 제가 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태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관계. 그는 이 아이들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인입니다. 태준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딱 3명이었습니다. 서진과 태준, 그리고 수현. 목사님이 짧은 기도를 올렸고 서우의 작은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서진은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은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한참 만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는 어떤 아이였니?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워도 안 추우대요. 배고파도 안 배고프대요. 항상 언니 먼저 먹으래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못 지켜줬어요. 언니가 동생을 지켜야 하는데.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야. 태준이 처음으로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정말 잘했어. 8살짜리를 데리고 이 세상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넌 대단한 거야.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까지 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진을 떼어냈고 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서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8살 아이의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납골 땅으로 향하는 길, 태주는 처음으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서진과 서우의 어머니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등재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두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1년 만에 서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보육원에서 동생이 맞는 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5년 동안 두 아이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서진은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고 밤에는 식당 뒷골목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왔습니다. 서우가 아프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서우는 서진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잔인한 세상이 11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을, 안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까지. 납골 땅에서 돌아오는 길,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가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아. 넌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자야 해. 싫어요. 왜? 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 말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 같은 거 없어. 그냥 넌 도움이 필요하고 난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골함을 가슴에 안은 채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 됐어요. 서진아. 태준이 차에서 내려 서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골목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쫓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자신이 저 아이를 돕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저 아이의 슬픔이, 저 아이의 외로움이 자꾸만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지. 태준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매일이라도 찾아갈 거야. 저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날 밤 태준은 서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준은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 헤맸어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허전함, 이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매일 밤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바로 그곳을요. 하지만 소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CCTV를 조회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근처 쉼터와 무료 급식소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태준은 회사 일을 제쳐두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도 찾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여기는 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11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의 그가 거리를 헤매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태주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태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불쌍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돌아서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가 동생을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25살 때 사랑했던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은 이미경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을 사귀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정숙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미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어머니, 전 미경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재벌가의 사랑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가문과 책임뿐이야. 한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넌 이 집 문턱도 밟지 못한다.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잃는 거야. 태주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미경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잠시뿐이고 결국 후회하게 될까요? 결국 태주는 가문을 택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미경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미경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우린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신분이 다르다는 거. 태준 씨, 행복하세요. 그럼. 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경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있는지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대양건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으면 미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태주는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자꾸 미경과 겹쳐 보이는 이유를요. 버림받은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경과 헤어진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11살이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태준을 계속 서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수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어머니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모든 걸. 회장님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수연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 이서진 생년월일 알 수 없음. 추정 11세 부모 이미경 사망. 부 불상.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경. 그 이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더 없나? 6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경, 자신이 30년 전 버린 그 여인. 그녀가 6년 전에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그 말은 그녀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이.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이 답답함을, 이 죄책감을 어디론가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그 아이는 누구의 딸일까요? 미경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태주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준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을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30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하겠다고. 일주일 후 수연이 서진을 찾아냈습니다. 서울역 지하 통로였습니다. 서진은 다른 노숙인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로. 수연이 다가가자 서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세요. 전 안 가요. 서진아, 제발. 회장님이 정말 걱정하세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은 진심으로 널 돕고 싶어 하셔. 결국 서진은 따라 나섰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서진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이름이 이미경이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확인하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습니다. 태준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딸린 3층 건물. 서진은 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준비되어 있어. 먼저 씻고 먹자. 수연이 서진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옷과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1시간 후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이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포크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어. 천천히.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내 엄마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니?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알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 엄마 얘기가 왜 궁금하세요? 서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겼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이미경이라는 사람을 알았어. 서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아요? 대학교 때 만났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 그럼 아저씨랑 우리 엄마랑 친구였어. 태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착했어요.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화 안 내고 아파도 아프다고 안 했어요.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언제? 제가 5살 때요. 그때부터 엄마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제가 5살 때였어요.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은 서진이 5살 때까지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프면서도 가난하면서도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엄마가 나에 대해 말한 적 있니? 무슨 말이요? 내 아빠에 대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서진이 잠든 후 태주는 수연을 불렀습니다. 병원 예약해. 내일 아침 첫 시간으로. 회장님 편찮으세요? DNA 검사할 거야.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진을 깨웠습니다. 서진아, 병원 가자. 저 안 아픈데요? 검진 받아야 해. 넌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잖아. 서진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혼자 병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지 못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99.9% 확률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미경이 홀로 낳아 기른 딸이었습니다. 회장님?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별 통보를 받은 후였으니까요.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5살 때 죽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했고 한 아이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아이는 지난 6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동생마저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었는데도, 아버지가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태주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진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면 될까요?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라고 말하면 될까요? 태주는 핸들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도, 명예도, 성공도. 그 모든 것이 한 아이의 슬픔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서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2층에서 서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책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다 준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네,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항상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도, 보육원을 나올 때도, 동생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전 혼자서도. 아니야. 태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럼 뭔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태준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30년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엄마. 이미경 씨 말이야. 엄마가 왜요?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 우린 연인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학교 때 2년을 사귀었지. 하지만 난 그분을 버렸어. 왜요? 겁이 났어. 내 가족이, 내 미래가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네 엄마가 임신한 줄 몰랐어.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진아, 나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부녀 관계가 맞아. 아니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아, 제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없다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했어. 나한테 말 못한 거야. 내가 너무 비겁한 놈이어서.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닥쳐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엄마 얘기를 해요? 아저씨가 뭔데? 나는 내 아버지야.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진실이야. 진실?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예요? 웃기지 마세요.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끔찍한 놈인지. 하지만 뭐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돈 주면 돼요? 따뜻한 집 주면 다 괜찮아져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편하게 살았잖아요.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우리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프다고, 배고프다고 말도 못하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밤새 일했어요. 그러다 쓰러졌어요. 제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5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안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구급차도 안 불러줬어요. 돈 없다고.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분노가, 서진의 슬픔이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우도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우는 따뜻한 병원 침대에서 죽어야 했어요. 하얀 이불 덮고 엄마 손잡고. 근데 우리 서우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제 품에서. 서진아, 제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은 남이에요. 서진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 무엇도 이 순간의 절망을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30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는 저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엄마도 동생도 모든 걸 빼앗았어. 회장님은 몰랐잖아요. 그게 변명이 돼?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미경 씨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태준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층 서진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고. 권력으로 어떻게든 하려 하지 않겠다고.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비록 서진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은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겠다고. 태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에게 할 말들을 매일 한 줄씩이라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줄은 이랬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태어난 날도 모르는 한심한 아버지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너의 모든 날을 함께하고 싶어.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사는 삶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서진의 방문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의 학교 등록을 위해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6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그것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호적에 없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미뤄둬. 지금은 서진이가 먼저야. 하지만 이사회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의 학교 입학이 확정됐습니다. 태준은 그 소식을 서진에게 전했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부터 학교 갈 수 있어. 서진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요? 응. 내가 다니고 싶다면. 전 공부 못해요. 글씨도 잘 못 써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한정숙이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왜 오셨습니까? 내가 요즘 이상하다더구나. 회사도 안 나가고 이상한 아이를 집에 들였다면서?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아이가 아닙니다. 제 딸입니다. 한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전 제가 버린 이미경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하고요. 거짓말.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헤어졌잖아. 어머니께서 헤어지라고 하셔서 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한정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네, 제 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 아이를 인정할 거야? 당연합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인데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미쳤구나. 한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혼외자를 인정한다고? 언론에 알려지면 어쩔 건데? 회사 주가는? 상관없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든
회사가 망하든 전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한정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넌 대양건설 회장이야. 책임이 있어. 책임이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문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전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 죽었습니다. 제 딸은 6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제 딸의 동생은 병원도 못 가보고 죽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못이기도 하고요. 한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원망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어머니 말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서재로 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직 사임서입니다. 그리고 주식 처분 계획서요. 한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전 이제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서진이와 함께 조용히 살 거예요. 안 돼.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넌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야. 대양건설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 성공시켰을지 모르지만 한 가족을 파괴하셨습니다. 한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서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도 한정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내 손녀? 한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정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 가문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 하나 행복하게 못 만드는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 이제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한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진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구나. 한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사과였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나간 후 태주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선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태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서진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회사 그만두실 거예요? 응. 왜요? 그게 아저씨 인생인데. 태준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인생이 아니야?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전 아저씨 딸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너한텐 내가 남일지 모르지. 하지만 나한텐 내가 딸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미안해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한테, 너한테, 서우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알아? 30년은 되돌릴 수 없어. 네 엄마도 서우도 돌아오지 않아.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난 너라도 지키고 싶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아이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었습니다. 학교 정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물론이야. 넌 평범한 아이로 살 수 있어.
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여기 있어도 돼요?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까지고 있어도 돼.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태준이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편지들이었습니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진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겠구나. 알려줄 수 있니? 오늘 내 방에 꽃을 놓았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학교 준비 거의 끝났어. 넌 분명 좋은 학생이 될 거야. 한 줄 한 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언젠가는 1년 후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태준과 서진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준은 마을 입구에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지만 행복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마을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글씨도 서툴렀고 계산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왔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진이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우의 유골함이었습니다. 납골 땅이 아닌 바닷가 언덕이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골라준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햇살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이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서우야, 언니 잘 지내?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 너도 좋아했을 것 같아. 태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아빠래. 늦게 나타났지만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우야,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이제 괜찮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서우를. 이렇게 좋은 곳에. 당연한 거야. 서우도 내 동생이고 내 딸이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서진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뭐 하고 싶어? 바다 가요. 조개 주우러. 그래, 가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이 잠든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얻은 것은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미경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인. 이제 와서 미안하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녀의 딸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경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서우를. 이렇게 좋은 곳에. 당연한 거야. 서우도 내 동생이고 내 딸이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서진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뭐 하고 싶어? 바다 가요.
조개 주우러. 그래, 가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이 잠든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얻은 것은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미경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인. 이제 와서 미안하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녀의 딸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경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남겨줘서. 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전의 선택, 그리고 지금의 선택. 무엇이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태준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요.